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의 한 주요 경제지에서 15년간 자동차 업계를 담당해온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2021년 가을 미국의 한 대형 자동차 회사 전기차들이 전국적으로 연쇄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10만 대가 넘는 전량 리콜 사태였죠. 손실 규모만 해도 수십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화재 원인은 한국의 한 배터리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취재에 나섰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형적인 아시아 제조업체의 품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국 기업이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에 나선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발표한 겁니다. 기존보다 안전성은 90% 향상, 에너지 밀도는 40% 증가시킨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처음엔 위기 모면용 마케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전기차 회사 CEO가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미국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다고요. 평소 경쟁사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가 말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세계 배터리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위 3개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전기차 회사조차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 미국과 일본 기술을 따라하는 후발주자 정도로 봤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앞질러 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투자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배터리 회사 하나가 연간 수조 원을 R&D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주요 기업들을 합치면 미국 전체 배터리 연구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었고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편집장을 설득해서 한국 출장을 따냈어요. 일주일 정도 간단히 다녀올 생각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규모부터가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본 풍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배터리 공장을 봤을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제조업체보다 규모가 컸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이 설명하는 기술 수준이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미 차세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하더군요. 미국은 아직도 9세대 기술에 머물러 있다고요.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넘보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미국 언론이 한국을 다룰 때는 항상 정치 문제나 문화 콘텐츠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이번 출장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출장 둘째 날 한국 대형 배터리 회사 본사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CTO였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50대 이상이 그런 자리에 있는데 말이죠. 그와 대화하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명문대 박사의 유명 컨설팅 회사 출신이더군요. 그런데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만난 어떤 미국 임원보다 뛰어났어요. 그가 설명한 한국의 배터리 전략을 듣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기존 기술 개선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층에 있을 때 그들은 벌써 10층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규모를 들었을 때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회사만 해도 전 세계에 2,000명이 넘는 연구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1,000명, 미국에 300명, 중국에 200명, 유럽에도 200명이요.
미국의 어떤 배터리 회사도 이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는 없었어요. 연구소 투어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지하 3층 규모의 거대한 실험실에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최첨단 장비들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연구원들의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모두 국내외 유명 대학 박사들이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우수 인재를 배터리 분야에 올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소장과 만났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고 유명 전기차 회사에서 5년간 일했던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진짜 혁신이 가능하다면서요. 실제로 그가 보여준 기술들은 제가 미국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세대 기술들을 이미 상용화 직전까지 끌어올려 놓았더군요. 특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예 멘탈이 나갔어요. 그 회사 하나만 수만 건의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들을 합치면 미국 전체보다 많았어요. 게다가 모두 실용성 높은 기술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은 이야기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원재료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전체 생태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한국 정부 지원 규모를 들었을 때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을 세계 최대 배터리 클러스터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정부가 십수조 원을 투입하고 있었어요. 기업들 투자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오후에 소재 회사 공장을 봤을 때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화 공장에서 실시간 품질 관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었어요. 경쟁국 추격을 의식해서 더 큰 격차를 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하더군요. 현재 배터리 시장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에너지 저장, 전력 그리드, 우주 항공까지 확장할 계획이라면서요. 그 스케일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미국 언론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치나 문화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온 국가가 하나로 뭉쳐서 달성하려는 추진력이 대단했어요. 이런 집중력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테스트 시설을 방문한 건데 거기서 본 것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어요. 시설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지하시설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가 동시에 테스트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테스트 조건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더군요.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극한 온도에서 테스트한다고요. 심지어 총알을 쏘거나 망치로 내리치는 극한 상황까지 재현한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안전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테스트 결과였어요. 한국 배터리들이 이 모든 극한 상황에서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전력을 차단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더군요.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었어요. 기술자 하나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미국 배터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한국만의 독창적인 안전 기술이라면서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앞질러버린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걸 보여줬습니다. 10분 만에 완전 충전되는 배터리였어요. 기존 배터리로는 1시간이 걸리는 일을 10분 만에 해내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수명도 기존의 3배나 길었어요.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것도 구버전이라고요. 신버전은 5분 충전으로 줄였다면서요. 제가 어이없어서 물어봤어요. 언제 상용화 되느냐고요. 내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국은 아직도 충전 시간 단축하려고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몇 년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 격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본 건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완전 자율주행 차용 배터리 팩이었습니다.
차량 전체를 전력으로 구동하면서도 컴퓨터와 센서들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엔지니어가 설명하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배터리가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전력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급가속이 필요하면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이고 정속 주행 때는 효율을 극대화한다고요.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배터리 자체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학습해서 미리 전력을 준비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기술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중국과 유럽 시장을 목표로 개발됐다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미국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새로운 기술 도입이 늦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유럽이 더 빨리 받아들인다면서요.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장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70%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유럽도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 시장은 20%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듣고는 정말 멘탈이 나갔어요. 미국은 기술 혁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다른 시장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한 임원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구태의연하다고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도입 의지도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점점 포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세상은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사이 완전히 뒤처져 버린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신감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을 더 이상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말하더군요. 미국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진짜 혁신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미국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연구소 깊숙한 곳을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안구역이라서 평소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대한 홀 한가운데 수십 대의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봇들이 하는 일이 놀라웠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배터리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수백만 가지 조합을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배터리 구조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몇 년 걸려 할 일을 하루 만에 해내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연구 책임자가 설명해 줬는데 더욱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이 이미 3년 전부터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발표한 혁신 기술들이 모두 이 인공지능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사람이 손으로 연구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벌써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기술 격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우주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가 아직 시도도 못한 기술이었어요. 영하 100도에서도 작동하고 방사선에도 견디는 배터리였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미국 우주 기업들이 이미 주문했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우주로 나가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였어요. 미래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던 거죠. 한 연구원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국이 반도체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자 배터리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전략이 성공한 거였어요. 이제 한국 없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전기차를 만들 수 없게 됐으니까요. 심지어 중국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놀라운 시설을 봤어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었는데 폐배터리를 분해해서 98%까지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고작 30% 수준인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경제성이었어요. 재활용으로 만든 소재가 신규 채굴보다 50%나 저렴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면서 돈도 버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공장장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몇 년 후에는 한국이 전 세계 폐배터리를 수입해서 재활용할 거라고요.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재활용까지 독점하게 될 거라면서요. 그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원료의 대체제까지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기존 원료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더군요. 전 세계 배터리 소재 시장을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한 임원이 말하더군요. 이제 미국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배우러 와야 할 시대라고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라면서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저녁에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음 세대 에너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배터리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저장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패권의 완전한 이동이었어요.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한국 중심의 세계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할 것인지, 한국의 이런 발전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국 출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도와 달랐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한국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회장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제 정말 그렇게 됐다고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눈치를 보는 시대가 왔다면서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개적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조건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합작 투자나 인수합병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즉, 미국 회사들을 아예 흡수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회장이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5년 내에 한국 기업이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 거라고요. 기술 격차가 워낙 커서 미국 기업들이 버틸 수 없을 거라면서요. 실제로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한국의 한 기업이 미국의 중견 자동차 회사 지분을 매입했다고 하더군요. 표면적으로는 투자지만 실제로는 인수 준비 단계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미국 정부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군의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답변이 명확했어요. 미국 기업들로는 미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회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70%를 장악할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바꾸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타임라인이었어요. 이미 절반 정도 달성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국산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이 말하더군요. 미국 언론들이 아직도 중국만 경계하고 있다고요. 정작 진짜 위협은 한국인데 말이에요. 중국은 양적 팽창에 그치지만 한국은 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기술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면 그 나라의 전기차 산업이 마비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 유럽 국가가 한국에 불리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즉시 정책을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제 에너지가 새로운 외교 카드가 됐다고요. 과거에는 석유가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배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서요. 가장 놀라웠던 건 미래 계획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시장의 80%를 장악하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개별 가정의 태양광 발전부터 국가 단위의 전력망까지 모든 걸 한국 기술로 채우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미국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거라고요. 한국의 기술 독점이 완성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요. 그날 밤 한국을 떠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작은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군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세계 패권의 조용한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첫 번째 충격은 편집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는데 대부분 믿지 않더군요. 편집장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과장했을 거라고요. 아시아 기업들이 항상 그런다면서요.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미국을 앞질렀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삼성과 LG 정도로만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 거짓일 리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자료들을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국 에너지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미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보고서가 2년 전에 작성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펜타곤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의 차세대 장비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유명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공급업체들도 하나둘 한국 기업들로 바뀌고 있었고요. 한 벤처 캐피털 파트너와 만났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한국을 차세대 기술 허브로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구글, 애플, 메타까지 모두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답변이 명확했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하더군요. 디트로이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빅3 모두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없이는 전기차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GM과 포드가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한 자동차 업계 임원과 만났는데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기술 격차가 워낙 커서 따라잡기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빅3가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늘리는 대신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투자은행들이 한국 배터리 주식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한국 배터리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 30%씩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유명 헤지펀드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 지분을 대량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까지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워싱턴의 분위기였습니다. 의회에서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완전히 무산됐어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 의원 보좌관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가관이었어요.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국무부 고위 관료와도 만났는데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분야의 상급자가 됐다는 거죠. 그때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알았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 측 반응을 먼저 확인한다는 거예요. 제가 쓴 기사가 드디어 발행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엇갈렸어요. 보수층에서는 과장됐다고 비판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조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제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했다면서요. 한국 정부도 공식 논평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었다는 걸요.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제 기사가 발행된 지 석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GM 회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기사를 읽고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본 현실이 제가 쓴 것보다 더 심각했다고 하더군요. GM이 한국 없이는 정말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이미 비밀리에 한국 기업과 긴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구원을 요청한 셈이었죠.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한 기업 회장이 GM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배워야 할 시대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회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을 우러러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동등하거나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요. 몇 달 후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 파트너 하나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한국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가관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말하길 미국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데 미국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그 벤처 캐피털 파트너가 한국 출장을 다녀와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한 젊은 CEO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국은 혁신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결정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한 달이 걸린다면서 답답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꿈꿨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을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제약이 많은 곳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된 거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라면서요.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국이 깨닫기 훨씬 전부터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며칠 전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취재했던 그 한국 회장님이 미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2년 전 제 기사가 한국에서 화제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기자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했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그 기사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회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2년 전 예측이 맞았다고요. 정말 미국이 한국을 다르게 보는 시대가 왔다면서요. 그때 그분의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신 거예요. 제 기사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느껴져요. 동료 기자들이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 제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한국 전문가가 된 셈이죠.
편집장도 한국 특집 기사를 정기적으로 기획하자고 제안했어요. 최근에 정말 의미 있는 일도 있었어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미국 언론의 시각 변화였어요. 학생들 앞에서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고 하더군요. 몇몇 학생들은 한국을 직접 취재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음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제는 더욱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만난 대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 기사가 양국 관계에 작은 보탬이 됐다고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미국 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면서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그 한국 출장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취재 여행이 제 전문 분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요즘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정말 신중해져요. 제가 쓰는 글 하나하나가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책임감이 무겁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낍니다. 동료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는 걸 느껴요. 과거에는 한국 기사가 잘 안 읽혔는데 이제는 인기 콘텐츠가 됐어요. 독자들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 미국 친구들이 제게 묻곤 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직접 가서 보라고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특히 젊은 기자들에게는 꼭 이렇게 말해요. 편견을 갖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저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정말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더 놀라운 일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